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주인공인 영수는 시험 기간에 접어들면서 기숙사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이 강의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다가 어느덧 시간은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지만 도저히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다. 기숙사 주변은 밤이라 조용하고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영수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도서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서관은 역시나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영수는 그 근처의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그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영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웬일인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영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기숙사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중간 숲풀 사이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그곳엔 낡고 허름한 일기장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도 호기심에 모시긴 영수는 일기장을 주워 읽어보기로 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9년 4월 15일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람은 나를 쫓아오고 있다. 어젯밤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그 얼굴 없는 남자. 어딜 가나 나타나 나를 비웃는 듯한 목소리를 낸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이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1999년 4월 18일 그 남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매일 밤 거리에서도 집에서도 이제 꿈속에서조차 도망칠 수가 없다. 그가 나타날 때면 공기가 차가워지고 숨이 막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나만 홀로 외롭게 느껴진다. 1999년 4월 22일 오늘도 도망쳤다. 하지만 이젠 숨을 곳이 없다. 이 일기가 누군가에게 발견되길 바란다. 제발 나를 찾지 마세요. 그가 여러분을 쫓을 수 있기 전에 나는 이 모든 게 끝나기 전까진. 영수는 의아한 마음이 들면서도 일기장을 덮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영수는 급히 자리를 벗어나 기숙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득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얼른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이불에 파묻힌 영수는 어떻게든 이 모든 상황을 잊고자 했으나 일기장의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꿈에서 영수는 일기 속에 묘사된 그 얼굴 없는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그 남자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무기력함에 갇힌 채 서서히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위치를 확인하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일기장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더욱 섬뜩한 것은 영수의 주머니 속에서 떨어진 작은 쪽지였다. 그 쪽지에는 너도 이제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불길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영수는 그 후로 어딘가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을 느낄 때가 가끔 있었지만 잘못된 기분일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시간이 지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도시의 전설처럼 돌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있었다. 기숙사 근처에서 어떤 일기장을 주운 학생이어는 날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 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영수처럼 그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끝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수는 밤에 잠드는 것이 무서워졌다. 마치 그 얼굴 없는 남자가 언제고 자신의 세계로 들어와 자신을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은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공포로 비추면서 그 속에서 출발합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야말로 공포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여러 가지 소문 때문이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서 한 가족이 비극적인 일을 겪었고 그 후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다 같이 불행해졌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암묵적인 경고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가 그 집을 샀다는 소식이 퍼졌다. 사람들은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부부는 한옥을 대규모로 리모델링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이상한 현상은 전구의 깜빡임이었다.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동안 전구가 자꾸 깜빡이고 갑자기 나가버리곤 했다. 전기공을 불러 점검해 보았지만 전기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저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며칠 뒤 부부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무엇인가가 천장을 긁는 듯한 날카롭고 불쾌한 소리였다. 남편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손전등을 들고 천장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그냥 쥐가 들어온 것이라고 자위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은 점점 더 기이해졌다. 안방의 거울이 이유 없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고 부엌에서는 아무도 없을 때 물건들이 혼자서 움직이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부부는 점점 불안해졌고 그 집에서 무언가 부정한 것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이 모든 불길한 현상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날은 특히 어두운 밤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날이었다. 부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두 사람은 잠에서 깼다. 누군가가 방 안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공포에 질린 부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방 한가운데 흐릿하게 보이는 형체 하나가 점점 선명해졌다. 그것은 예전 주인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시커먼 그림자 같은 형체는 그들이 그토록 화목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닌 처참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유령은 슬픈 눈빛으로 부부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불행을 풀어달라는 듯한 무거운 의외침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그들은 급히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그곳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빈 채로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볼 때마다 그 부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깃든 슬픈 사연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며 그곳에 다가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 옛날 비극이 있었던 집은 점점 더 어둠 속에 묻혀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오래된 미신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찜찜함을 남겨두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집을 둘러싼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길고 섬뜩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괴이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 옛적 나는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곳은 굉장히 외진 곳이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도 걸어서 1시간은 가야 나올 정도였다. 주변엔 울창한 숲과 고요한 호수가 있었고 밤이면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나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이 동반자였다. 어느 날 밤 유난히 손에 잡히지 않는 두통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갑자기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처음엔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하게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세히 듣자 다시 한번 김현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생생한 그 소리에 놀란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 그러나 그곳엔 어둠만이 가득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기분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저 피곤한 정신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한심시키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웃집에 들러 어젯밤의 일이 정말로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손자에게 농사를 배우고 있는 덕이 할아버지는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나를 보면 웃으며 따뜻한 차를 권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덕이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현수야, 어젯밤에 이상한 일 없었니? 나도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말이야. 덕이 할아버지 역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 그는 본인도 모르게 밤중에 방을 나가 호수가까지 걷고 있었다고 했다. 아침에 깨어보니 입었던 옷과 신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여느 때처럼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이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맞댔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마침내 그 기이한 소리에 대한 불길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 마을에선 최근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망자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밤에 호수 주변을 배회하다 실종됐거나 호수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상한 건 그들의 목에는 모두 새긴 것처럼 김현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점이었다.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결심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 호수로 가야만 했다. 깊은 밤 나는 손전등과 장화를 챙기고 나섰다. 무겁고 자욱한 안개가 마을을 뒤덮고 있었고 길을 걸을 때마다 온갖 아지랑이들이 날 좋아한 듯한 형체들이 스쳐 지나갔다. 호수에 도착하자 차가운 바람 사이로 다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숫가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때 물속에서 아련히 움직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나는 천천히 물가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마주친 건 내가 지금까지 보아오던 내 얼굴이었다. 물속의 그것은 나와 똑같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놀라움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던 그 순간 등 뒤에서 손이 느껴졌다.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잡고 뒤돌아보니 과거 마을에서 트라우마로 존재하던 으스스한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진실을 전하며 이 마을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비밀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잃어버렸던 이 마을의 비밀이 무엇인지, 왜 이 끔찍한 저주가 시작됐는지 풀지 않고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 여인의 안내로 나는 비밀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갔고 이윽고 과거의 이 마을에서 벌어졌다. 비극적인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모든 비밀의 열쇠가 되어버린 오래전 잊혀진 제사와 마을의 저주가 있었다. 나는 나를 포함한 후손들이 그 죄악의 속박에서 풀려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결국 나는 그 저주를 푸는 의식을 거행했고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혔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그 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깊은 밤 호수에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로 여겨지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어째서인지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한동안 그곳에 찾아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